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흔히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적 거리라고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심리적 거리? 네네. 예. 그러니까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조금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이걸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예를 들자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 부모 자식? 그렇죠. 부모 자식 관계. 어떻게 보면은 특히 더 엄마와 이 자식 관계는 좀 더 또 강할 수 있잖아요. 이 엄마들의 제가 속마음을 몇 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들이 수학여행을 가니까 속마음이 좀 어떤지 그랬더니요. 대부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들이어도 또 딸이어도 또 어느 정도 이 거리를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가까우면 되게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맨틱 소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막 낭만적인 것들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네. 배신감도 들고요. 속상한 마음도 들고요.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서 예.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를 막 받아요. 그래서 내가 막 카톡 차단하거든요. 너무 가까운데 카톡을 차단하고 일이 안 없어지고 읽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다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인간관계 안에서 지금 가까운 측면일 수 있거든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사실 줄리엣이 한 만 13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로미오도 10대예요. 예. 그러니까 첫사랑이고 또 가장 에너지가 많은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의 어떤 원형처럼 이 소설이 알려져 있죠. 근데 둘 다 사망에 이르게 된 날이 딱 5일입니다. 첫 번째 날은 약혼하고요. 두 번째 날은 결혼하고요. 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가까우면요. 오히려 단절하게 될 수 있어요. 동전의 앞면이 집착이라면 동전의 뒷면이 단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까이 갔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카톡 차단시킵니다. 그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이 사람하고 또 엉겨 붙어가지고 막 싸우게 되는 그런 측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게 우리가 누군가랑 살면서 친구들 혹은 어떤 사람이든 절교하고 이제 다시는 안 본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엔 집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통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근데 저는요, 좀 인간관계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자세히 보면 아프다. 네. 아, 이게 말이 되네요. 네, 자세히 보면 아파요. 왜냐면 예. 인간은 풀꽃이 아니고요. 선인장 같아요. 예.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애와 또 다르게 나타나는 증이죠. 애증 관계가 더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관계적 맥락을 많이 고려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관계적 맥락이요? 네. 그러니까 타인의 표정이나 눈빛이나 말이나 비언어적인 것들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고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기도 해요. 사실 상담심리사한테는요, 굉장히 좋은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잘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굉장히 뭔가 다른 사람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알면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맞춰지게 되는 패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이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느낌과 감정은 사라진 채 계속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애착의 어떤 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린 시절 때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양육이라든지 트라우마틱한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여기서 뭐 자기 주장 훈련도 하고 뭐 내가 사회성도 높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속에는 굉장히 대인관계에 대한 깊은 불안이 숨어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패턴들을 갖게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상황이라고 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집착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집착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싶은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적절하게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 따로 또 가치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사람에게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관계적 욕구가 무한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관계는 유한합니다. 어떤 특정 친구한테만 굉장히 올인하면 사실 그 생각밖에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범위를 조금만 넓혀보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찾아보면서요,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내가 연락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 사람과 조금 더 관계적 맥락들을 가지는 것은 한 사람에게 집착하게 하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 같아요. 내가 아무리 정말 관계적 욕구가 크다 하더라도 이 관계적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면 내가 삶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넘어졌어요. 많이 까진 건 아닌데 이제 굉장히 내가 억울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지고 엄마 하면서 엄마한테 막 안겨서 울어요. 엄마가 아유 우리 애기가 너무 아팠겠다. 아유 이게 까지진 않았어도 천만다행이네. 엄마가 밴드도 붙여주고 뭐 쓰다듬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가 거기에 계속 있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친구들하고 놀러도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맥락들, 내가 누군가와 수용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면 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집착에 대한 에너지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때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장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장이어야 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사람에게 제가 어떤 집착을 하고 있어요. 이 집착하고 있다는 걸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도박을 하는데요. 혹시 도박해 본 적 있어요? 도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오락실에서 그 인형 뽑기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죠. 내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진짜 금단현상이 일어났는데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는 그런 느낌. 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게 도박은 아닌데 주식은 제가 또 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좀 이제 슬픈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람에게 사실 집착하게 되는 까닭은 내가 뭔가 경품 우리가 나오듯이 복권 당첨되는 듯이 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원하는 바를 지금 못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세 가지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가 욕구, 두 번째가 기대, 세 번째가 열망입니다. 세 개가 어떻게 다른 거죠?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대는 진짜 내 바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당신이 좀 6시 어간에는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좀 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기대로 표현하는 것을 좀 기대라고 볼 수 있고, 열망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는 모든 욕구 중에서 관계 욕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우리가 공감과 수용을 받으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열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얻었을 때 같이 좋아하고 같이 막 뛰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내가 뜨거운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게 열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 기대, 열망 같은 것들이 잘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집착하게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당신 지금 어디야?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집착이죠. 그리고 따라붙는 거죠. 이걸 상담학적 용어로 추적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한 명이 추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도망갑니다. 그런 패턴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추적을 하는 패턴 말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6시쯤에 와서 내가 당신과 함께 저녁을 같이 먹고 싶었는데 당신이 들어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속상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기대를 그냥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조금 더 나아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기대와 열망이 무엇이 있는지를 나 스스로 알아챌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상대방도 이 사람이 나를 좀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욕구와 기대, 열망을 조금 인식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나의 그런 욕구나 기대나 열망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의 탓으로 돌려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의 경우 같은 경우는 나의 그런 어떠한 욕구나 열망이나 기대를 인지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표출을 하는 거의 차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내가 관심도 없는데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집착하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집착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비난을 해요. 당신 도대체 어디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비난으로 들리죠,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나를 방어하기 시작해요.
나도 뭐 일하느라고 정신 없었거든. 사실 거짓말하면서 또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비난받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아내가 이 비난하게 하는 동기는 이 사람과 조금 더 함께 있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욕구와 기대와 열망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그냥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좀 더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인간관계가 좁으면 굉장히 불행하고 외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서는요, 대인관계의 욕구가 큰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욕구가 작은 사람들은 약간 소주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채워줘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대인관계가 큰 사람들은 대야와 같은 대인관계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소주잔이 부어져 봐야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주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사실은 속상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서 둘이 이제 연인으로 만나거나 친구로 만나면 손해보는 유형이 관계 욕구가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관계 욕구가 크니까 나 혼자 막 삐졌다, 나 혼자 풀었다 난리가 나는데 이 관계 욕구가 적은 사람들은 좀 안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양은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내가 대인관계를 좁게 갖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내 관계의 질이 굉장히 두터우면 그 사람은 굉장히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아는 사람은 무지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어떤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다든지 열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든지 내 속마음을 좀 꺼낼 수 있다든지 이런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풍요 속 빈곤, 그러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욕망과 기대와 열망.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왜 제가 옛날에 탁구를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제대로 안 배우고 그냥 저 혼자 그냥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탁구를 아예 못 쳤거든요. 그 친구랑 처음에 탁구를 할 때는 제가 그냥 이겼어요. 가지고 놀았죠. 근데 그 친구가 누구한테 배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금방 저를 역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재주를 했어요. 이렇게 스핀을 어떻게 넣어보고 막 별 필살 잔재주를 다 넣어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것은 하나의 드라이브밖에 없는데 그걸 제가 아무리 잔재주를 해도 못 막더라고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묵직한 인간관계 한두 명 있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로움과 고립감이라고 하는 요인에도 굉장히 사실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나는 대인관계에 대한 욕망이 대야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한두 명 있는 사람들은 소주잔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컸다면 이 욕구가 점점점 고등한 욕구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로 지금 넘어가게 된 지점이 그러니까 밥 먹을 게 없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전하지 못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 욕구가 해결이 안 돼서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욕구들을 사실은 좀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욕구들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내가 어떤 성취하고 싶고 내가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싶고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싶고 하는 욕구들이 전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에게 되게 몰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관계 욕구에 대한 것만 우리가 살펴본다 하더라도 관계적 맥락에서 오로지 한 명, 우리가 주식 아까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몰빵하면 안 되잖아요. 네, 분산 투자가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밖에 친구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날 보면서 쎄합니다. 눈빛이 뭔가 약간 이상합니다. 심지어 나를 보면 약간 대면대면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경직되잖아요. 대안의 장이 그래서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너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사실 이 아이가 뭔가 가정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 생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나한테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걸 확인해 보려면 내가 조금 다른 친구들의 맥락에 가서 조금 내가 거기서 관계욕을 채우면 거기 안에 있을 때 내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와서 좀 표정이 안 좋은 것 같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관계적 맥락을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갖는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서 나의 마음의 힘을 키우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나를 잘 챙기고 나를 돌보는 기술 자체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현대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울려대는 어떤 카톡 소리라든지 막 나한테 막 닥쳐오는 엄청난 업무량이라든지 해야 되는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데 놓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근력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 스스로를 조금 느끼고 내 일상을 내가 무엇인가 굉장히 의미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먼 날이 아닌 오늘부터 조금 가질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자면 작은 일기를 써본다든지 목욕을 할 수 있는 어떤 리추얼을 갖는다든지 그런 소이 캔들을 조금 더 사가지고 어두운 방에서 그걸 좀 멍 때리고 응시한다든지 그러니까 나를 조금 더 고요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서 자기를 조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산책이나 운동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 자체가 굉장히 똑같은 생각만 계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적절한 사실 산책과 같은 활동들은 한번 되새기게 돼요. 특히 산책 중에 긴 호흡의 산책이 있죠. 여행과 같은 것을 긴 호흡의 산책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일상에 배치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놀이를 좀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받지 않고 하는 거. 이게 놀이인 것 같아요. 돈 받지 않고 하는 거. 심지어 내가 돈 내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어린 시절 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영 이런 거 제가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때 그 놀이를 했었던 그 감각과 그 장면들과 회상을 제가 해보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굉장히 저한테 짜릿한 경험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놀이를 반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취미라고 합니다. 이 취미는 끈질기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담대함과 그 끈기 있는 것들을 좀 갖게 함으로써 요즘 4차 산업시대에서는 주 일이 아니라 보조 일이 오히려 나은 결과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취미 생활이 오히려 반전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기 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자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얘기를 들었을 때 느껴진 게 이게 내가 집착하는 그 사람과 하지 않고 나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에너지를 거기다가 몰빵하는 거 대단히 사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 내가 몰빵해서 그 사람한테 막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자세히 보잖아요. 예쁘지 않고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 이건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 안에서 서로의 교집합을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런 상호작용. 따로 또 같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인간관계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기술이자 집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현주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 나감에 있어서 집착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오롯이 혼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